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영국의 외교 마찰을 어떻게 봉합할지 영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영국 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오늘은 그 영국 대사는 대단한 바보라고 트윗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 이벤트는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을 신이 파괴해달라는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영국은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 사정을 자신의 시각에서 솔직하게 보고하는 게 대사의 임무라고 말하면서 대사를 보호하지만 편치는 않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는 작업은 지금 법무장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지휘합니다. 민주당 하원 의장은 미국을 다시 백인의 나라로 만들려는 작업이라고 비난하고 전문가들은 헌법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다시 기소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틴 사건은 정치사회적으로 남자 엘리트 그룹 최악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과거 같은 혐의였지만 돈과 파워풀한 인맥으로 종신형을 피한 그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드러난 것과는 달리 미스테리고 그가 종신형을 피하도록 도왔던 현 노동부 장관은 사임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교로 시작된 무역 마찰로 한국과 일본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협상 시도를 일본이 받아들여 금요일에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도 이번 주 무역 협상을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성경책 값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부 장관과 내무장관은 각각 석탄과 오일업계 로비스트 출신입니다. 대통령이 두 사람을 좌우에 세우고 내가 환경보호에 가장 앞장서는 대통령이라는 환경보호 연설을 했습니다. 요리학교에서 청각장애자 를 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청각장애자가 제2의 식당을 오픈하고 식당 직원 모두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갑자기 또 그게 생각이 나네요. 로스페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걸어두는 화분이 있잖아요. 걸어두는 화분에 이상하게 꼭 그 여러 개인데 제라늄 그 걸어둔 화분에만 새가 꼭 알을 낳고 알을 품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새가 알을 품고 하는 기간이 몇 주일 정도는 걸리는데 거의 번갈아 가면서 알을 품거나 이제 엄마 아빠가요, 새가 아니면 아빠 새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거나 먹이도 날아다 주거나 하는 것을 뭐 제가 어디서 배운 바는 없지만 그저 보고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새는 싱글마더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지금 몇 주일째 그 알을 품고 집에 가보면 얼굴 방향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떤 날은 완전히 180도 반대로 돼 있다가 언제 먹는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또 제 책상이 바로 그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몇 시간 계속 지켜보는데 한 번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생명이라는 게 저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제라늄을 말라서 제라늄이 숨을 다할지도 모르는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그런 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탄생과 또 하나의 생명의 시들어짐 아니면 빨리 새가 품어서 날개를 달고 날고 날아가면 내가 다시 나의 제라늄을 돌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로스페로가 오늘 89세로 숨졌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보통 두 번이나 한 번은 나중에 개혁당으로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처음에 선거에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표를 많이 깎아먹었다 해서 공화당이 원수로 삼았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놀랍게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데 그 파퓰러 보트를 19%나 가져갔기 때문에 빌 클린턴이라는 알칸소 촌뜨기에게 아버지 부시의 표현대로라면 그 아버지 부시가 아주 돈도 많고 뭐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정치 가문에 본인이 그 지고만 것 아니에요. 이 로스페로가 89세에 숨졌습니다. 달라스 모닝 뉴스가 그 보도한 것을 보니까 그쪽에서 마지막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폐렴을 앓았고 이 사람이 앞서간 사람이라고 한 것은 몇십 년 전에 92년도에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아닌 제3의 당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가 아니라 일렉트로닉 데이터 시스템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된 사람입니다. 컴퓨터 서비스를 해서 수십 년 전에 억만장자가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 앞선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6년도에 한 번 더 선거에 출마했지만 그때는 92년만큼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공화당이 하도 그 부시의 그 재선을 망가뜨렸다라고 욕을 하니까 아들 이름도 아버지와 같아요. 로스페로 주니어가 우리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좌절한 것이 많고 뭔가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대선에 나갔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탐 스테이너가 억만장자죠. 역시 민주당의 어떤 그 운동가라고 할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키자 하면서 이제 지난해 선거에서 적어도 뭐 한 1억 달러 정도를 썼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 안 된다 하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선거에 그 출마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선거 캠페인하고 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뭐 TV 광고 같은 것을 하겠죠. 역시 로스페로처럼 망가진 미국 정치 시스템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 변화죠. 오늘 그 비디오를 보니까 나는 그 민권 운동 한창 할 때 그 시절에 자랐다. 지금 미국의 정의가 공격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비디오에 보면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프리 그 앱스틴이라든가 뭐 수십 명의 어린이들 내지는 여자들을 매매를 하고 나서도 아주 버젓하게 대통령 왕자들과 거닐고 논일고 돈 많이 벌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어제 한 사람이 사임을 했거든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에릭 스왈웰 아마 뭐 기금 같은 것이 잘 안 거쳤겠죠. 사임해서 24명에서 23명 되나? 했더니 다시 24명으로 됐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도 사실은 왔다 가고 정치도 왔다 가고 모든 삶은 사실은 태어났다 그리고 이리 어찌어찌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여러 예술, 뭐 컴퓨터, IT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죽는다. 딱 그 태어나서 죽는다. 그 사이에 삶이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미국 내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영국이 훨씬 곤란한 거죠. 오늘 아침에 미국 대통령이 다시 어제 오후에 그 사람 뭐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을 우리의 그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어. 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국이 그 사람을 대사로 포기하기 전에 대단히 stupid guy다. very stupid guy라고 했고요. 보다 이제 조금 그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때 이제 그 pompous foo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인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바보. 이렇게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은 얼마나 군사 경제력이 강한지 몰라. 땡큐 하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뭐 좋다 이런 얘기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감사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땡큐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화날만 합니다. 물론 외교 문서고 영국 그 대사가
여러 가지 한국 대사는 안 그렇겠어요. 주한미 대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리슨 대사도 지금 한국에서 뭐 공화당과 아니죠. 그 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렇고 윤석열 뭐 청문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고 여론은 이렇다 하고 미국에 케이블 보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케이블을 그 영국 대사가 준미 영국 대사가 영국에 보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knife fight 그 칼싸움 백악관에서 이 칼싸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완전히 기능 장애고 대통령이 러시아에 뭔가 약점을 잡혀서 설설 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것도 쓰여 있었고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세계 무역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정도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불명예스럽게 그 직을 마칠 수 있고 아직도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연설은 막 가짜 주장만 한다. Full of false claim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주미 영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이벤트 대선 재선에 나갑니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환경이 유니크한데 두 가지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포츠 이벤트. 그것도 홈팀 팬들만 가득 들어있는 그런 스포츠 이벤트에서부터 대형 교회의 이벤트. 그 사이인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는 이 사람도 그게 인상적이었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플로리다가 에서 그 텔레비전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얼굴 성형수술은 보통 많이 하는 여성보다 훨씬 성형수술 많이 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앞으로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자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 나갑니다 하는 것을 발표할 때 처음에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가시어 하면서 전부 무찔러 주세요. tear down. tear down,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캠페인 같은 거 보면은 사용하는 언어가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리고 사실과 허구를 믹스한 것이다. 뭐 기본적으로 무능하고 서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혼란이 왔는데 이게 가만 보면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2번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갈 때는 영국 시민들의 그 반발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작게 했고 이번에는 영국에서 그 41발인가 그 포를 써서 완전한 예우를 갖춰줬고 엘리자베스 여왕과도 아주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했고 굉장히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 면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얼마나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도 애매해졌는가. 그리고 특히 테레사 메이 물러나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계가 지난 2년 반 동안 테레사 메이가 처음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미국의 백악관에 제일 먼저 초대가 됐었던 외국 지도자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영국에서는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반성을 하냐면 외교 문건이 유출된 것 자체가 사실은 앞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일부러 새어나갔다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일로 영국은 친구도 잃고 영향력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영국 대사 이름이 킴 그데럭 서예요. 이 사람은 영국으로서는 유럽연합의 영구적인 대사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그 데이비 카메룬의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냈고 워싱턴에 2016년에 와서 이제 올해 말까지 있어야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지 않겠다니까 영국에서 새 총리가 뽑히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영국에 보낸 그 내용을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은 분명한 건데 이게 비밀이 새어나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했다고 바꿔야지 되는가. 영국에선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요일에요. 그 메일, 그 일요일 썬데이 메일에 나왔는데 그 메일이
좀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사진 많고 옐로우 페이지 비슷한 타블로이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한 사람이 이사벨 그 오아케샷이라고 이 저널리스트가 블랙시트를 굉장히 지지하는데 이 영국 대사는 블랙시트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새롭게 총리가 되고 또다시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블랙시트 당까지 있잖아요.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니겔 파레이드가 지금 대사 되기를 본인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대사 되기를 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람이 대사 되기를 원하고 처음에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마구 지지를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어제 오늘 트윗에서 테레사 메이 그 브렉시트 그냥 화끈하게 나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 듣지 않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국으로서는 영국의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영국의 법도 있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화났다고 임기가 남아있는 그런 그 대사를 바꿔버리면 그러면은 또 이 사람이 이 대사 얼굴에 대고 딱 그 뺨을 때리고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인물이 되면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이 추후에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의 대사들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감정을 가져야지 되는가? 국가에 보고를 할 때 그 좋은 내용만을 써서 보고를 해야지 되는가? 또 하나. 이 영국 대사를 미리 교체를 해버리면 결국은 이 외교 문건을 유출한 사람들에게 승리라는 거잖아요. 이 외교 문건을 유출한 측은 이 대사를 물러나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외교관의 역할이라는 게 대사의 역할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본대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미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국이 정책에 참고를 하십시오 하고 보고서를 내는 건데 그 고유 업무를 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꿔야지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영국의 이코노미 가디언이군요. 이런 지적을 합니다. 본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 싸울 수는 없다. 이렇게 트위터로 싸우는 사람과 어떻게 영국 신사 대사가 싸울 수 있는가. 대신 영국의 외교부가 그를 보호해 줘야지 된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그 보고서 자체는 존중을 한다라고 그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미국과 영국이 그렇잖아도 영국이 브렉시트에서 탈퇴를 어떤 형태로도 완전히 하고 나면은 미국과 다시 무역 협정을 맺어야지 되는데 그게 아주 애매해진 거고 그동안 이 대사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 딸 사위하고도 친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그 관절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방카 부부도 자주 초대하고요. 존 켈리가 있었을 때 비서실장 백악관 그도 초대하고 또 스티브 베넌 그 대통령의 그 수석 전략가 아니면 지금 그 켈리언 코네이 이 켈리언 코네이 자문이잖아요. 남편은 계속 트럼프 대통령 흉보고 이런 사람들을 그 관저로 초대를 해서 디너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 백악관에서 그 카타르 왕이 와서 그 대사들을 초대하는 디너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국 대사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레사 메이에게도 브렉시트를 메스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조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가 그 일을 메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외교적인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는 그 동맹국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국의 그 BBC 방송을 보니까 여러 전에 그 대사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지금 정치인이 아니고 전직 외무장관 뭐 윌리엄 헤이그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 대사를 호스트 국가 요구에 따라 말하자면 영국 대사를 미국 대통령 요구에 따라 바꿀 수는 없다. 정직한 평가를 하는 게 대사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영국이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외교적인 문서로 비밀리에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영국 대사의 뺨을 때리고 물론 영국에서 그 내용 자체를 케이블 자체를 세워나가게 한 것은 영국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슈입니다.
잠시 뒤에는 어제는 뭐 대통령 전현직 트럼프, 빌 클린턴, 뭐 앤드류 왕자, 기타 등등 뭐 하버드의 헌법학자 사람과 연관이 돼서 어린아이를 성매매를 하고 돈 몇백 불 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돈 몇백 불 크잖아요. 그리고는 친구도 데려와 다음에는 하고 성행위를 하고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케이스를 오늘은 미국 그 남자 엘리트 그룹의 어떤 썩음? 지나치게 그런 것? 뭐 이런 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굉장히 그 대통령에게 그 충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충복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인상을 보면은 무뚝뚝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좀 그 진지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발표했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것인가 보다 했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완전히 그 충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이십니까? 인구 센서스에 이 같은 물음 묻는 거 시작 자체는 그 상무장관이 시작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그 법무장관이 되맡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아주 어제도 얘기하는데 보니까 분위기 좋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 모든 옵션을 다 동원을 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포함이 되고 우리는 시민권자이십니까? 하는 것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 대통령이 상무부에 지시를 해서 이미 그 프린트가 된 부분이요. 그 당신 시민권자입니까? 를 빼고 프린트 시작을 했었잖아요. 거기다가도 뭔가 첨가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 인구 센서스 자체가 사실은 그 대통령이 넣고 빼고 감시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가디언 같은 경우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을 더욱 하얗게 America Make White Again 하려고 한다라는 그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이야. 그리고 이민자들이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지 돼? 이거 참여해야지 돼? 내 뭐 신분이 뭐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나중에 손해 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볼티모어 대학교의 헌법학 교수 그 가렛 앱스 교수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헌법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잖아요. 상무부가 윌버로스 그 상무장관이 이게 그 소수인종들이 그 투표권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다 하는데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그 반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연방 대법원이 상무부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법무부, 상무부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원장도 이렇게 그 진보 편에 서서 이게 좀 뭔가가 이유가 불충분하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질문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는 하긴 했어요. 다만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지 다음번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던가 하면은 더 좋은 설명으로 그 질문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번에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고 해서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이 헌법상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까지 가면서 헌법적인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그 평화 시에는 그 국내 이슈에 있어서 그 파워를 좀 제한하잖아요. 헌법상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거기까지 갈지 아니면 또 중도에 하도 자주 바뀌니까 또 이번에는 그냥 그만두지 하고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 좀 그 사태에 가면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제 아주 그 중요했었던 이슈, 오늘도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탑 이슈가 될 것인데 제프리 앱스틴 그 하비 와인스틴처럼 그렇게
읽는군요. 주이시긴 주이시지만 보통 다이언 파인스타인은 스타인 이렇게 읽는데 앱스틴이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도에도 그 미성년자 성매매하고 집이 너무 많아요. 집이 뭐 아무튼 뭐 세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세기 타고 다니면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리크루트도 하고 모델 에이전시도 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돈 많은 사람이 돈이면 다인 것 같다. 당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뭐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고 뭐 성매매에 연관돼 있다는 게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친하게 잘 지냈고 같이 사진도 찍고 아주 뭐 멋지고 재밌다고 하고 여자를 나처럼 좋아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대부분 나이가 어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고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 헌법학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비즈니스맨도 있고 다 있어서 이 사람이 2008년도에 이런 일로 기소가 됐을 때 지금의 노동부 장관인 알렉산더 에코스타가 그 당시에 플로리다주에서 검사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하면서 이 사람이 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13개월만 형량을 사는데 그것도 하루에 12시간씩 따로 사무실을 이렇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옥살이도 아닌 거예요. 일주일에 엿새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던 사람이 알렉산더 에코스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얘기에 사임하라 하고 집에 가봤더니 집도 하도 많은데 맨하탄에 가봤더니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진도 있고 빌 클린턴, 우디 알렌 뭐 집도 뭐 몇 천만 달러인데요. 뭐 7,700만 달러, 5,600만 달러 주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동부 장관은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고 법무장관이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것을 조사할 때 본인은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 뉴욕의 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여성들에 관한 뭐 한 20명 된다고 하죠. 미성년자 포함해서 그런 기소를 했는데 법무장관은 이 케이스에서 본인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누구죠? 지난번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에서 빠졌던 것처럼 빠진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법무장관이 제프리 앱스틴이 지난번 2008년도에 이제 기소되고 재판받고 할 때 그 사람을 변호한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 클린턴도 내가 뭐 그 사람 제트기를 몇 번 타기는 했지만 하고 거리두기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마 알라고에 이 사람 많이 초대를 했고 마 알라고의 락커룸에서 일하던 14살짜리가 이 사람에게 당했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튼 이게 2008년도에 이 사람이 돈이 있고 이런 유명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연방법에 가장 말하자면 혐오스러운 범죄죠. 어린아이를 14살짜리를 아직까지 그 교정도 풀지 않은 교정 상태의 치아 교정 그런 아이를 그렇게 마사지 해라 하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하다가 뭐 성관계 갖고 그리고는 너 다음에는 네 친구도 데리고 와? 뭐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제 그 기소장에 보면은.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연방 기소는 피하게 하고 지금의 그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물러나라 하는 거고 이 같은 것들이 또 다른 이그젬플이라는 얘기예요. 법 정의가 살아있는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가? 이게 이제 오늘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그런 정의라는 justice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부자고 정치인 뭐 그 앤드류 왕자,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과 친하고 그들과 같이 놀고 돈 불려주고 하면 그런가? 하버드 대학교요. 하버드 대학교 이 사람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을 뭐 수백만 달러 이상을 수천만 달러 이상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를 했고요. 뭐 그러니까는 또 하버드 대학교 석좌 교수하고도 명예 교수하고도 친하고요. 헌법학자하고도 친하고 뭐 집에 가보니까 뭐 미성년자로 보이는 어린 아이들의 누드 사진도 있고 아무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새로운 디테일이 나오면 피해자들이 또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알려지기는 헤지펀드로 부자들의 돈을 벌어줬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크리스 터커라든가 아니면 그 케빈 스페이스도 뭐 재판받고 무죄 판결 받았던데요. 빌 클린턴 이렇게 같이 앱스틴 비행기에 타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를 갔던가 아무튼 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서 쿠퍼 유니언하고 뉴욕 유니버시티를 다니다가 졸업은 못했고요. 졸업은 못했는지 안 했는지 졸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어스턴에 들어갔는데 베어스턴에서 일을 아무튼 재주가 좋은 거예요. 잘했겠죠? 하고 나서 파트너까지 갖는가 하다가 베어스턴을 떠나서 이상한 사건으로 그것도 1981년도에 본인이 아주 부자들의 돈만 관리해주는 그 억만장자 이상의 돈만 관리해주는 회사를 차립니다. 그것도 완전히 내가 다 컨트롤한다 하는 약속을 받아내고요. 그리고는 이제 제트기도 많아요. 그 섬도 당연히 갖고 있고 부자들 그렇잖아요. 파워풀한 친구들을 갖고 있고 해서 그동안 베니티 페어라든가 데일리 비스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그 조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헤지 펀드로 돈을 돈 내고 돈 벌어주고 하는 것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 하는 게 그 당시에 베니티 페어와 데일리 비스트의 보도였습니다. 다만 여자 속옷 파는 그 가게요. 빅토리아 시크릿 창업자고 리테일러인 그 레스 웩스너의 돈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도 자신의 그 어디에 집이죠. 뉴욕에 있는 맨션인가 어딘가를 이 사람한테 넘기면서 2011년도에 넘기면서 돈 그 거래 액수는 0달러라고 돼 있거든요. 해서 only 지금 알려진 클라이언트는 이 빅토리아 시크릿 창업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뭐 맨하탄 집은 7,700만 달러라고 하고 뉴멕시코, 파리, 뭐 팜비치, US 버진 아일랜드 돈과 집이 뭐 없는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 그리고 호텔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 지금 여기 있어 하고 이 앱스틴에게 뭔가 이메일도 보내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왜 이것을 꼭 그 성매매 전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내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그런 특별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포스트가 그 내용을 전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을 들어갔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항상 그러잖아요. 유펜 그 와튼 스쿨 나왔기 때문에 나 천재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보통 그 사람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1966년도는 뭐 그 펜실베니아 그 와튼 스쿨 들어가는 거 뭐 어렵지 않았고요. 그 해가 아마 부동산 학과가 생겼는가 그럴 겁니다. 어쩌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가 들어갈 때 생겼으니까. 지금은 숨졌지만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형이 1966년도에 유펜에 그 당시엔 그렇게 크지 않은 학교였으니까 행정관으로 입학사정관이 한 명밖에 없었답니다. 제임스 노란이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이 노란 씨가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건데 지금 81세세요, 이분이. 그 트럼프 형이 안녕 하고는 우리 지금 내 동생이 폴드햄에 있는데 그 브롱스에 있는요. 근데 그 트랜스퍼를 와튼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인터뷰 한번 해줄래? 하니까 그래 인터뷰 하지. 미국 사람들 그래 예 뭐 여자 목소리 냈네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I was happy to do that. 자신은 그 입학사정관이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잡이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버지랑 딱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프레드 트럼프 서울와 함께. 뭐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 위에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했는데 파이널 결정은 그의 보스가 했는데 그건 어렵지 않았다. 1966년도 뭐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이 아들과 함께 왔으니까 뭔가를 기부를 했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와튼 스쿨에 들어갔다 하는 내용도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에 전해졌습니다. 자, 잠시 뒤에 한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무역 관계 등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금 외교 마찰이 무역 마찰로 이어진 이 내용은 언론에 따라서 보도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일본 언론을 보니까
결국은 일본과 한국이 금요일에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저펜 타임스 등등의 일본 언론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반도체 업체 삼성을 포함해서 굉장히 힘들고 있고, 그리고 일본도 수출업자들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케미컬 그 서플라이어들이 실제로 징용이라든가 위안부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베 신조가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최고의 내노라하는 산업이니까 타격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그 물질들 가운데, 세계 물질 가운데 두 가지 물질은 90%가 일본에서 나가는 겁니다. 한국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보급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이 퀄리티고 전부. 그래서 아무리 한국에서 뭐라고 하던 한국의 그런 일본에서 오는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 업계는. 해서 한국에서는 그 거둬라, 최혜국 대우를 안 하고 뭐 수출할 때마다 일본에서 그 물질을 90일씩 기다려야지 되고 하는 것, 그거 거둬라. 한국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일본에선 계속 국가 안보다 하면서 그 물체가 처음에는 제3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북한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위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러자 한국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일본이 전혀 근거 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오히려 조사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양쪽에서 다. 일본이 그렇게 말을 했고 한국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아무튼 지금 이제 그런 부분 어쨌든 다시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도 이번 주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성경책이 세계적인, 또 미국에서 항상 베스트셀러잖아요. 넘버 2가 아틀라스 슈러그뜨고요. 아일랜드에. 그런데 이제 이 바이블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답니다. 미국에서는요, 성경책 출판을 하는, 성경책을 출판하는 회사가 성경책만 출판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하퍼콜린스가 있잖아요. 그런 출판사가 이미 오래전에 10년도 더 됐어요. 대부분의 그런 성경책을 출판하는 회사가 중국에서 다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에 관세를 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성경책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성경책, 종교서적 출판사들이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바이블 텍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도 그렇고 종교 단체도 그럼 성경을 많이 무료로 배포하지 못하니까 미국 바이블 마켓의 38%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블 코스트 많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보다도 세계에서 바이블 성경책을 펴내는 곳이, 세계에서 지금 편찬되는 성경책의 50%는 중국에서 만듭니다. 대단한 거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경 출판사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 안보도 아니고 저작권 보호도 아니고 테크놀로지도 아니지 않느냐, 그냥 인쇄하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마찰에 대해서는 이게 미국이 무역 적자가 크죠. 매년 6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 그 가운데서 5천억 달러가 중국. 큽니다. 큰데 무역 불균형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역 적자가 크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특히 중국과 무역 적자가 왜 그렇게 크냐면은 중국 물건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그 물건 만들려면 몇 배 주고도 못 만들어요.
그렇게 또 빨리. 그러니까 그 싼 물건을 사다 쓰니까 그게 이제 숫자상으로 그렇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 사이에 미국은 다른 아주 비싸고 무겁고 비행기, 테크놀로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팔고 있다. 해서 무역 적자로 숫자상 잃어버리는 돈 같은 것은 사실은 확실하게 잃어버린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다는 것.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씩 좀 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는 중국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가 내면 회사가 또 물건값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새로운 세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 환경 얘기 간단하게 전해드릴까요? 어제 이 내용 정말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석탄 로비스트와 오일 로비스트가 환경보호국장과 내무장관이 돼서, 내무장관은 국토를 보호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옆에 딱 서서 어제 대통령이 내가 얼마나 깨끗한 물을 만들고 환경보호를 잘하는가, 오염을 줄이는가 하는 연설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석탄 계속 내야지 된다고 하고, 또 이 내무장관도 미국 공공 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오일을 시추해야지 된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환경보호국장이 앤드류 필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석탄업계의 로비스트였고, 내무장관 데이빗 번하트가 오일 업계의 로비스트였잖아요. 미국 땅하고 물 이런 데서 오일 드링 굉장히 많이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앞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시절에 온실가스 좀 막으려고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했잖아요. 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환경 보호하는 아주 최고의 대통령이다 하는 연설을 어제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멜로디 스타인이라는 소녀인데 부모님이 식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식당을 해야지 하고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요리학교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컬리네리 아카데미 거부를 당했답니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엌에서 샤워링 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리 가지고 오고 이런. 그래서 그런데 이 소녀가 생각할 때 이게 그럼 내 책임이란 말이야? 20년도 더 된 일이에요. 어찌하여 모제리아라는 샌프란시스코의 피자 가게를 냈고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 두 번째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 남편도 역시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전부 청각장애인을 식당 종업원, 푸드트럭에도 종업원으로 해서 손님이 수화를 알면은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메모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나 이건 먹고 싶어요 하고 써서 준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직까지 그래서 꿈이 있는 거죠. 손님들이 청각장애인 부부가 하는 식당에 가서 써서 주문받고 먹고 그렇게 하는 나라. 강혜신이었습니다.